27. 떠났어. 이젠 끝이야. 안나는 창가에 서서 혼자 말을 했다.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촛불이 꺼졌을 때의 암흑과 끔찍한 꿈의 인상이 하나로 어우러져 그녀의 심장을 차가운 공포로 채웠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이렇게 부르짖고는 방을 지나쳐 세게 배를 울렸다. 지금 그녀는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하인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를 맞으러 나갔다. 백장님이 언제 돌아오는지 알아봐 줘요. 그녀가 말했다. 하인은 백작이 마구간에 갔다고 대답했다. 백장님은 만약 마님이 외출하는데 필요하다면 콜랴스카를 당장 돌려보내겠다고 알려드리라 분부하였습니다. 좋아요. 잠깐만 기다려요. 당장 쪽지를 써야겠어요. 미하일에게 편지를 줘서 마구간으로 보내요. 어서요. 그녀는 자리에 앉아 편지를 썼다. 내가 잘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요. 함께 의논해야 해요. 제발 돌아와줘요. 무서워요. 그녀는 봉인을 하고 하인에게 건넸다. 그녀는 혼자 있기가 무서워 하인을 따라 방에서 나와 어린이 방으로 향했다. 어머, 이해가 아니야.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 아이의 푸른 눈동자, 사랑스럽고 수줍은 미소는 어디로 간 걸까? 세로자 대신 검은 머리와 발그레한 뺨을 가진 포동포동한 여자아이를 본 순간 그녀의 머리에 처음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다. 그녀는 생각이 뒤죽박죽 뒤엉켜 있던 탓에 어린이 방에서 세로자를 볼 거라 기대했던 것이다. 여자아이는 테이블 앞에 앉아 코르크로 테이블을 고집스레 쿵쿵 치면서 두 알의 구즈베리 열매 같은 까만 눈동자로 어머니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안나는 영국인 가정교사의 물음에 자신은 아주 건강하며 내일 시골로 떠날 거라고 답한 후 아이 옆에 앉아 그 앞에서 코르크 마개를 빙글빙글 돌렸다. 그러나 커다랗게 울리는 아이의 웃음소리와 한쪽 눈썹으로 짓는 눈짓이 너무나 생생하게 브론스키를 떠올리게 해서 그녀는 흐느낌을 억누르며 황급히 일어나 방에서 나왔다.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생각했다. 그는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는 그녀와 이야기하고 난 뒤의 그 생기 넘친 모습과 미소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지만 그가 변명하지 않더라도 난 그를 믿을 거야. 만약 믿지 않으면 난 혼자 남게 돼. 그러고 싶지 않아. 그녀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12분이 지났다. 지금쯤 그는 쪽지를 받고 돌아오는 중일 거야.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10분만 더 지나면. 하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에게 눈물로 눈이 퉁퉁 부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 씻으러 가야겠어. 참 맞아. 머리는 빗었던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만져보았다. 그래, 빗었군. 하지만 언제 빗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손마저 믿을 수 없어 자신이 정말로 머리를 빗었는지 보기 위해 거울 쪽으로 다가갔다. 머리는 곱게 빗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가 언제 그랬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이게 누구지? 그녀는 거울 속에서 두려움에 질린 채 기묘하게 반짝이는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타오르는 듯한 얼굴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저건 나잖아.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온몸을 유심히 훑어보는 동안 자신의 몸에 그의 키스가 닿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어깨를 움찔했다. 그러고는 한 손을 입술에 대고 키스했다. 뭐야, 내가 미쳐가고 있나 봐. 그녀는 침실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안누시카가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안누시카. 안나는 한이 앞에 서서 자신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녀를 쳐다보았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에게 가고 싶어 하셨어요. 하녀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에게 그래, 그곳에 가야겠어. 그곳까지 가는데 15분, 돌아오는데 15분. 그는 이미 오고 있어 곧 도착할 거야. 그녀는 시계를 꺼내 그것을 보았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상황에 날 내버려두고 떠날 수 있지? 어떻게 나와 화해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까?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가 돌아오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의 계산이 틀렸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언제 떠났는지 다시 떠올리며 분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기 시계를 점검하기 위해 큰 시계 쪽으로 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마차를 타고 집 쪽으로 왔다. 그녀는 창문으로 헐긴 내다보고는 그것이 그의 콜랴스카임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계단을 올라오지 않고 아래층에서 목소리만 들려왔다. 그것은 콜랴스카를 타고 돌아온 심부름꾼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그를 향해 내려갔다. 백장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백장님은 이미
니제르고로드 선 기차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뭐라고? 뭐? 그녀는 쪽지를 돌려준 볼그레한 얼굴의 쾌활한 미하일에게 말했다. 그래, 그는 쪽지를 못 받았구나. 그녀는 생각해냈다. 이 쪽지를 들고 시골의 브론스카야 백작 부인 댁으로 가. 알았지? 그리고 곧바로 답장을 받아와. 그녀는 심부름꾼에게 말했다. 그런데 난 도대체 뭘 하지?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 돌리에게 가자. 그게 좋겠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 그래, 전보를 칠 수도 있지. 그리고 그녀는 전보의 문구를 쳤다. 당신과 꼭 이야기를 해야 해요. 당장 돌아와 줘요. 그녀는 전보를 보내고 나서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쓴 후 그녀는 다시 포동포동 살찐 차분한 안누시카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 조그맣고 선한 회색 눈동자에 뚜렷한 연민의 빛이 보였다. 안누시카, 난 어떻게 하지? 안나는 흐느끼며 안락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안나 아르카지예브나? 그런 일은 종종 일어나잖아요. 나가서 기분 전환이라도 하세요. 하녀가 말했다. 그래, 나가야겠어. 안나는 냉정을 되찾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없을 때 전보가 오면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아냐, 내가 올게. 그래, 생각하지 말자. 뭐라도 해야 해. 나가는 거야. 우선 이 집을 벗어나야 해. 그녀는 두려운 마음으로 가슴 속에서 들끓는 무시무시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그러고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 콜야스카에 올라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표트르가 마부자리에 앉기 전에 물었다. 스나멘카의 오블론스키 댁으로. 28. 날씨는 화창했다. 오전 내내 가랑비가 내리더니 지금은 날이 활짝 개었다. 함석 지붕, 인도의 포석, 포장도로의 자갈, 마차바퀴와 마구의 가죽, 사륜마차의 노쇠판, 그 모든 것이 오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3시였다. 거리가 가장 활기를 띠는 시간이었다. 회색 말들의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탄력 있는 스프링 덕분에 거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콜야스카의 한 구석에 앉아 끊임없는 바퀴 소리와 맑은 대기의 빠르게 변하는 인상들 속에서 최근의 일들을 다시 곰곰이 되짚는 동안 안나는 자신의 처지가 집에서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죽음에 대한 생각도 더 이상 그렇게 무섭거나 또렷하게 다가오지 않았고 죽음 자체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지금 그녀는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춘 것에 대해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었다. 난 그에게 날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어. 난 그에게 굴복한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거지. 무엇 때문에? 정말 난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걸까? 그리고 안나는 그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하지 않고 간판들을 읽기 시작했다. 사무소와 창고, 치과. 그래, 난 돌리에게 모든 걸 말할 거야. 그녀는 브론스키를 좋아하지 않아. 부끄럽고 마음 아프지만 그녀에게 모든 걸 말하겠어. 그녀는 날 사랑해. 그러니까 그녀의 조언을 따르겠어. 난 그에게 굴복하지 않아. 그가 날 가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필리포프 제과점. 그 사람은 베테르부르크에도 밀가루 반죽을 판다고 하던데. 모스크바의 물은 정말 좋아. 미치시치 우물과 불린. 그리고 그녀는 오래전, 아주 오래전, 그녀가 아직 17살이었을 때 친척 아주머니와 삼위일체성 세르기우스 대수도원에 갔던 일을 떠올렸다. 그때도 마차를 타고 같이 손이 빨간 그 소녀가 정말 나였을까? 그 시절 그처럼 아름답고 접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것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잘것없이 되어버렸나. 하지만 그 시절의 것들은 이제 영원히 손에 잡을 수 없어. 그때 난 이렇게까지 비굴해질 수 있다고 믿었을까? 그는 내 쪽지를 받고 얼마나 오만해하고 흡족해야 할까? 하지만 난 그에게 증명하고 말겠어. 저 페인트에서는 정말 역한 냄새가 나. 왜 사람들은 늘 페인트 칠을 하고 건물을 짓는 걸까? 유행과 정장. 그녀는 간판을 읽었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허리 굽혀 인사했다. 그 사람은 안누시카의 남편이었다. 우리의 기생충. 그녀는 브론스키의 말을 기억해냈다. 우리? 어째서 우리지? 과거를 뿌리채 뽑을 수 없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야. 그에 대한 기억을 뽑아낼 수는 없어도 감출 수는 있어. 난 감출 거야. 그리고 그때 그녀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의 과거를 자신이 그를 기억해서 어떻게 지웠는지를 떠올렸다. 돌리는 내가 두 번째 남편을 버린다고. 그러니 어쩌면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겠지.
난 정말 바르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곧 저 두 아가씨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미소 지을 수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틀림없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겠지? 저 아가씨들은 몰라 사랑이 얼마나 쓸쓸하고 비천한 것인지. 가로수길, 아이들, 새 소년이 말놀이를 하면서 달려가네. 세려자, 난 모든 걸 잃고 그를 돌아오게 할 수도 없을 거야. 그래,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난 모든 걸 잃게 돼. 어쩌면 그는 기차를 놓치고 지금쯤 벌써 돌아와 있을 거야. 넌 다시 비굴에 싣고 싶은 거니?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니야, 돌리의 집으로 가서 그녀에게 솔직히 털어놓겠어. 난 불쌍해요. 그렇게 돼도 마땅하죠. 내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난 불행해요. 도와줘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 말들, 이 콜야스카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내게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모든 게 그의 것이야. 하지만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보지 않게 될 거야. 돌리에게 할 말을 생각하고 일부러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면서 안나는 계단을 올라갔다. 누가 오셨어? 그녀는 현관 대기실에서 물었다. 카체리나 알렉산드로브나 레비나께서 오셨습니다. 하인이 대답했다. 키티, 브론스키를 사랑한 그 키티가? 안나는 생각했다. 그가 애정어린 마음으로 추억하던 그 여자야. 그는 그녀와 결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어. 그리고 그는 정오심에 찬 마음으로 나를 떠올리지. 그는 나와 만난 걸 후회해. 안나가 도착했을 때 두 자매 사이에는 육아에 대한 상담이 오가고 있었다. 돌리는 그들이 대화를 방해한 손님을 맞으러 혼자 나왔다. 아직 안 떠났군요. 내가 직접 당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녀가 말했다. 오늘 스티바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우리도 전보를 받았어요. 안나는 키티를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그이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답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썼더군요. 여기 누가 와 있는 것 같네요. 편지를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키티가 왔어요. 돌리는 당황하며 말했다. 그 애는 어린이방에 있어요. 몸이 아주 안 좋아요. 들었어요. 편지를 읽어봐도 돼요? 곧 가져올게요. 하지만 그분은 거절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스티바는 희망을 갖고 있던데요. 돌리는 문가에 서서 말했다. 난 기대하지 않아요. 딱히 바라지도 않고요. 안나는 말했다. 뭐야? 키티는 나와 만나는 것을 모욕적이라고 생각하나? 혼자 남은 안나는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그녀가 옳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녀가 한때 브론스키를 사랑한 적이 있는 그녀가 내게 그런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지. 나도 알아. 점잖은 여자들 가운데 이런 처지에 있는 날 받아줄 여자는 한 명도 없어. 난 내가 처음부터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왔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 이게 그 보상인가? 아, 내가 그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난 왜 이곳에 왔담? 더 안 좋잖아. 훨씬 더 괴로워. 그녀는 다른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매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제는 돌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내 불행으로 키티를 위로하고 그녀의 은혜를 달게 받아야 하나? 아니야, 돌리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게다가 나도 그녀에게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키티를 만나 그녀에게 내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경멸하고 있고,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재미있을 텐데. 돌리는 편지를 들고 들어왔다. 안나는 다 읽고 나서 말없이 그것을 건넸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난 이런 것에 전혀 흥미 없어요. 어머, 어째서요? 난 오히려 희망을 갖고 있는데. 돌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안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는 그처럼 이상할 정도로 화내고 있는 안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당신은 언제 갈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안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정면을 응시한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키티는 왜 날 피해 숨어 있는 거죠? 그녀는 문을 쳐다보며 얼굴을 붉혔다.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애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내가 조언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 애는 무척 기뻐하고 있어요. 곧 올 거예요. 돌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에 능숙하지 않아 어색하게 말했다. 저기 오네요. 안나가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키티는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돌리가 그녀를 설득했다. 키티는 온 힘을 짜내어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얼굴을 붉히며 안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정말 반가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키티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쟁 때문에 이 추악한 여자에 대한 적의와 그녀를 관대하게 대하고 싶은 희망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 때문에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안나의 아름답고 호소력 짙은 얼굴을 보자마자 저기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당신이 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해도 난 놀라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에 익숙해 있으니까요. 아팠다면서요? 그래요. 당신도 변했군요. 안나가 말했다. 키티는 안나가 저기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본다고 느꼈다. 키티는 그러한 저기를 한때 자신의 보호자 노릇을 하던 안나가 지금 자기 앞에서 느끼는 거북한 상황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자 안나가 불쌍해졌다. 그들은 병과 아이와 스티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분명 안나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작별 인사를 하려고 들렀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언제 가는데요? 하지만 안나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다시 키티를 돌아보았다. 당신을 보게 돼서 무척 기뻤어요. 그녀는 미소를 띈 채 말했다. 당신에 관한 소식을 사방에서 아주 많이 듣고 있어요. 심지어 당신의 남편에게서도 들었죠.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거든요. 난 그분을 아주 좋아하게 됐어요. 그녀는 악한 의도로 이렇게 덧붙인 것이 분명했다. 그분은 어디 계시나요? 남편은 시골로 갔어요. 키티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분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꼭이요. 꼭 전하죠. 키티는 동정어린 마음으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순진하게 그녀의 말을 되풀이했다. 그럼 잘 있어요, 돌리. 그리고 안나는 돌리에게 입을 맞추고 키티와 악수를 나눈 뒤 황급히 나갔다. 옛날 그대로네. 변함없이 매력적이야. 정말 아름다워. 키티는 언니와 단둘이 남게 되자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무언가 애처로운 구석이 있어. 너무 불쌍해. 아니야. 오늘 그녀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어. 돌리가 말했다. 내가 그녀를 현관 대기실로 안내할 때 그녀는 울고 싶은 것처럼 보였어. 29. 안나는 집을 나설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로 콜야스카에 올랐다. 예전의 고통에 이제는 모욕과 배척을 받았다는 느낌까지 더해졌다. 그녀는 키티를 만나면서 그것을 분명히 느꼈다.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 갈까요? 표트르가 물었다. 집으로 가. 그녀가 말했다. 이제 어디로 갈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마치 무섭고 신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인 양 바라보았어. 무슨 이야기이기에 저 남자는 저렇게 열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 그녀는 걸어가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다. 자기가 느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난 돌리에게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말하지 않기를 잘했어. 그녀가 내 불행에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녀는 기쁨을 감추었겠지? 하지만 그녀의 주된 감정은 그녀가 질투한 쾌락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았다는 기쁨일 거야. 키티, 그 여자는 훨씬 더 기뻐했겠지? 난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어. 그녀는 내가 자기 남편에게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대한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날 질투하고 정오하는 거야. 그리고 경멸하기도 하지. 그녀의 눈에 난 부도덕한 여자로 보일 거야. 만약 내가 부도덕한 여자라면 난 그녀의 남편이 날 사랑하게 만들 수도 있었어. 만약 내가 원했다면 말이야. 그래, 난 그러길 원했어. 저 남자는 혼자서 좋아하고 있군. 그녀는 맞은편에서 마차를 타고 오는 뚱뚱하고 얼굴이 불그레한 남자를 보며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반드르르 빛나는 모자를 반들반들한 대머리 위에 살짝 들었다가 자신이 착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저 남자는 날 안다고 생각한 모양이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날 알지 못하듯 저 남자도 날 몰라. 나 자신도 날 모르겠는걸. 프랑스인들이 말하듯 내가 아는 건 나 자신의 욕구야. 저 아이들은 저런 더러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하네. 분명 저 애들이 아는 것도 자신의 욕구겠지. 그녀는 아이스크림 장수를 불러세운 두 소년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아이스크림 장수는 머리에서 나무통을 내려놓고 수건의 끝자락으로 땀에 젖은 얼굴을 훔치고 있었다. 우리 모두 달콤하고 맛있는 것을 원하지. 단과가 없으면 더러운 아이스크림으로라도. 키티도 똑같아. 브론스키를 갖지 못하면 레빈이라도 갖겠다는 거야. 그래서 날 질투하고 있어. 그리고 나를 정오해. 우리 모두 서로를 정오해. 난 키티를, 키티는 나를. 그것이야말로 진심이야. 추트킨, 미용실. 추트킨에서 머리를 손질해야겠다. 브론스키가 오면 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앵긋 웃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 상대가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래, 우스운 것도 즐거울 것도 없어. 모든 게 다 추악해. 저녁 기도의 종이 울리네.
저 상인은 정말 정확하게 성호를 끊는구나. 마치 무언가를 떨어뜨릴까 두려워하는 것 같아. 저 교회들, 저 종소리, 저런 거짓은 왜 있는 거지? 그건 오직 저렇게 악에 북받쳐 서로에게 욕설을 퍼붓는 저 마부들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증오한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야. 야시빈이 말했지. 그도 내게서 루바시카까지 벗기고 싶어하고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게 진실이야. 그녀로 하여금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조차 잊게 할 만큼 그녀의 마음을 유혹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이 그녀를 태운 콜리아스카가 그녀의 집 앞 형광 계단에 멈추었다. 그녀를 맞으러 나온 수위를 보고서야 그녀는 자신이 쪽지와 전보를 보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답장이 왔나요? 그녀가 물었다.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수위는 이렇게 대답하고 사무용 책상을 헐kit 보더니 얇은 직사각형의 전보 봉투를 집어 건네주었다. 10시 전에는 못 가, 브론스키. 그녀는 전보를 읽었다. 심부름꾼은 아직 안 돌아왔어요? 네, 수위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 그녀는 자신 안에서 막연한 분노와 복수를 향한 욕구가 치솟는 것을 느끼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내가 그에게 직접 가겠어. 영원히 떠나기 전에 그에게 모든 걸 말하자. 지금껏 난 이 인간만큼 누군가를 정오해 본 적이 없어. 그녀는 생각했다. 옷걸이에 걸린 그의 모자를 보자 그녀는 혐오감으로 몸서리를 쳤다. 그녀는 그의 전보가 그녀의 전보에 대한 답장이며 그가 아직 그녀의 쪽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지금 어머니와 소로키냐와 함께 편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의 고통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눈앞에 그렸다. 그래, 어서 가봐야 해.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혼자 말을 했다. 자신이 이 소름 끼치는 집에서 느끼는 감정으로부터 한시바삐 벗어나고 싶었다. 이 집에 있는 하인들, 벽, 물건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 혐오와 악의를 불러일으키며 어떤 중압감으로 그녀를 눌렀다. 그래, 기차역으로 가야 해. 만일 그가 그곳에 없다면 내가 그곳으로 가서 현장을 덮쳐야 해. 안나는 신문에서 기차 시간표를 살폈다. 저녁 8시 2분에 떠나는 기차가 있었다. 그래, 서두르자. 그녀는 콜야스카의 다른 말들을 매라고 지시하고는 며칠 동안 필요한 물건들을 여행 가방에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머릿속에 떠오른 여러 계획들 가운데 기차역이나 백작부인의 영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후에는 니제르고로드선 기차를 타고 첫 번째 도시로 가 그곳에 머물기로 막연하게나마 결정했다. 테이블에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가 빵과 치즈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음식의 냄새가 역겹게 느껴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콜야스카를 준비하라 지시하고 밖으로 나왔다. 집은 이미 거리 전체에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 햇살을 받아 아직은 따사로운 맑게 갠 저녁이었다. 짐을 들고 배웅하러 나온 안누시카도 짐을 콜야스카에 싣는 표트르도 불만스러워 보이는 마부도 모두 혐오스러웠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녀를 화나게 했다. 같이 갈 필요 없어, 표트르. 그럼 기차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좋을 대로 해.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녀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표트르는 마부 자리에 훌쩍 뛰어오르더니 양손을 허리에 댄 채 마부에게 기차역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30. 또 콜야스카야. 다시 모든 걸 이해하겠어. 안나는 콜야스카가 움직여 자갈길을 따라 덜컹덜컹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하자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또다시 인상들이 차례차례 바뀌기 시작했다. 참, 내가 맨 끝에 그처럼 열심히 생각하던 게 뭐였지? 그녀는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주특힌 미용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 야시빈이 한 말에 대해서였어. 생존을 위한 투쟁과 정오, 사람들을 묶는 유일한 것이라 했지. 아니야, 당신들은 헛되이 가고 있어. 그녀는 교외로 놀러 나가는 것이 분명한 말 4마리가 끄는 콜야스카 속의 패거리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들이 데려가는 개도 당신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당신들은 스스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표토르가 고개를 돌린 쪽으로 시선을 던진 그녀는 고개도 가누지 못할 만큼 반쯤 죽은 듯이 취한 공장 노동자가 순경에게 잡혀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저런 게 더 빠르지. 그녀는 생각했다. 브론스키 백작과 나도 그것에서 많은 걸 기대했지만 만족을 찾을 수 없었어.
그래야 안나는 자신이 모든 것을 볼 때 비추던 그 밝은 빛을 이제야 비로소 그와 자신의 관계로 돌리게 되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를 계속 회피해왔다. 그는 내게서 무엇을 찾았을까? 사랑이라기보다는 허영심의 충족이었어. 그녀는 미래를 나누던 초기에 순종적인 사냥개를 연상시키던 그의 말과 그 표정을 떠올렸다. 그러자 모든 것이 이제 그것을 뒷받침했다. 그래, 그에게는 허영을 충족시켰다는 성취감이 있었어. 물론 사랑도 있었지. 하지만 성공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 그는 나를 자랑했어. 그것도 이제 지난 일이야.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자랑은 그냥 수치스러워하지. 그는 내게서 그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했어. 그리고 이젠 내가 필요 없어진 거야. 그는 날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날 불명예스럽게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어제 그는 무심코 말했지. 자기는 자신의 보트를 태워버리기 위해 이혼과 결혼을 원한다고 말이야. 그 말은 배수지를 친다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보트를 태워버리기 위해 이혼과 결혼을 원한다고 말이야. 그는 날 사랑해. 하지만 어떻게 열정은 사라졌어. 저 남자는 사람들을 놀래키기를 원하고 스스로에게 매우 흡족해 하는구나. 그녀는 조마장의 말을 타고 다니는 혈색 좋은 저문을 보며 생각했다. 그래, 내 안에도 더 이상 그를 향한 열정은 없어. 만약 내가 그를 떠난다면 그는 마음속 깊이 기뻐할 거야. 그것은 가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 앞에 삶과 인간관계의 의미를 드러낸 저 예리한 빛 속에서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내 사랑은 더욱더 열정적으로, 더욱더 이기적으로 변해가는데 그의 사랑은 점점 꺼져가고 있어. 우리가 어긋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야. 그녀는 계속 생각했다. 어쩔 도리가 없어. 나로서는 모든 것이 오직 그 사람 하나에 있기 때문에 그가 내게 자신의 전부를 더욱더 많이 쏟아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데 그는 내게서 더욱더 멀어지려고 하지. 우리는 관계를 맺기 전까지 서로를 향해 나아갔는데 그 후로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힘에 밀려 각자 다른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어. 그리고 이것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 그는 내가 분별 없이 질투를 한다고 말하지. 나도 스스로에게 내가 분별 없이 질투한다고 말하곤 했어.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 난 질투한 게 아니라 불만을 품었던 거야. 하지만 그녀는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그녀 안에 불러일으킨 흥분 때문에 입을 벌린 채 콜리아스크 안에서 자리를 바꿔 앉았다. 내가 그의 애무만을 뜨겁게 갈망하는 정부 말고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다면. 하지만 난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없고 되고 싶지도 않아. 게다가 난 그런 희망 때문에 그에게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그는 내게서 적의를 불러일으키는 거야.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 그가 날 속이지 않으리라는 것. 그가 소로키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 그가 키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가 날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내가 모르겠어? 나도 그 모든 걸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아. 만약 그가 날 사랑하지 않고 의무감에서 내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한다면, 내가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정오보다 1000배는 더 나빠. 그건 지옥이야. 그리고 그런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야.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날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 정오가 시작되지. 이 거리들은 내가 전혀 모르는 곳인데 무슨 언덕이 있고 죄다 집이네 집. 그리고 집안에는 온통 사람들이야 사람들. 너무 많아서 끝이 없어. 저 사람들도 모두 서로를 정오하지. 내가 행복을 위해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볼까? 내가 이혼 동의를 받고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내게 세로자를 내주고 내가 브론스키와 결혼을 하는 거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떠올리자 곧 그의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양 놀랍도록 생생히 그녀 앞에 나타났다. 유순하고 생기없고 흐리멍덩한 눈, 하얀 손에 붉어진 푸른 핏줄, 억양, 손가락으로 딱딱 내는 소리. 안나는 한때 그들 사이에 있었던 역시 사랑이라 불렸던 그 감정을 떠올리고는 혐오감으로 몸을 들었다. 그래, 난 이혼 동의를 받을 테고 브론스키의 아내가 되겠지. 그런다고 해서 키티가 날 오늘처럼 그렇게 보는 일이 사라질까? 아니, 그런다고 쉐료자가 과연 나의 두 남편에 대해 묻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까? 과연 브론스키와 나 사이에 어떤 새로운 감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 행복은 고사하고 그저 괴롭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런 게 가능할까? 아니야. 그녀는 이제 조금도 주저함도 없이 자신에게 대답했다. 불가능해. 우리의 삶은 서로 어긋나게 나아가고 있어. 난 그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는 날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
그 사람과 날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 모든 시도를 해봤고 이제 나사는 못 쓰게 되어버렸어. 어머,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거지 안하게 있네. 저 여자는 자기가 동정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단지 서로를 정오하고 자신과 남들을 괴롭히기 위해 세상에 던져진 게 아닐까? 김나지움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네. 세료자는? 그녀는 기억해냈다. 나 역시 그 애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나 자신의 애정에 감동했던 거야. 하지만 난 그 애 없이도 살았고 그 애를 다른 사람과 바꾸고도 그 사랑에 만족해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바꾼 것을 불평하지 않았어. 그녀는 자신이 사랑이라고 부른 것을 떠올리며 혐오를 느꼈다. 그러자 이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그 선명함이 그녀를 기쁘게 했다. 나나 표트르나 마부 표트르나 저 상인이나 저 광고들이 오라고 손짓하는 저 볼가강 유역의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야. 어디나 언제나 다 똑같아. 그녀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그녀를 태운 콜리아스카는 이미 니제르고로드 기차역의 나지막한 건물로 향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는 화물 운반인들이 마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오빌랄로브카행 표를 끊을까요? 표트르가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왜 가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이해하는 데만 해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에게 돈 지갑을 건네며 이렇게 말하고는 빨간 작은 손가락을 팔에 낀 채 콜리아스카에서 나왔다. 군중을 헤치고 1등석 대기실로 향하면서 그녀는 자기의 처지에 관한 온갖 세세한 점들과 자신이 어느 쪽을 택할지 망설이고 있는 여러 결심들을 조금씩 떠올렸다. 그러자 또다시 때로는 희망이, 때로는 옛 상처에 대한 비탄이 무섭도록 맥박치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심장의 상처를 자극했다. 별 모양 소파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드나드는 사람들을 혐오스럽게 바라보며 목적지 역에 도착하면 그에게 쪽지를 쓸 것인가, 뭐라고 쓸 것인가. 그는 지금 자기 어머니에게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불평하고 있을까? 어떻게 방에 들어갈 것인가? 그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했다. 때로 그녀는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을지,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증오하는지, 자기의 심장이 얼마나 무섭게 뛰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31. 벨이 울리자 추하고 뻔뻔스럽고 몹시 서두르는, 그러면서 자기들이 불러일으킨 인상에 신경을 쓰는 젊은 남자들이 지나갔다. 하인 제복을 입고 각반을 두른 표트르도 둔한 동물 같은 표정으로 대기실을 가로질러 그녀를 객차까지 배웅하기 위해 다가왔다. 그녀가 플랫폼에서 떠들썩한 남자들 옆을 지나쳐 가자 그들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그녀에 대해 뭐라고 쑥덕거렸다. 물론 추악한 말이었다. 그녀는 높은 계단을 올라 한때는 흰색이었으나 지금은 온통 때가 묻은 객실의 스프링 의자에 혼자 앉았다. 손가방은 스프링 위로 튀어 올랐다 다시 내려앉았다. 표트는 창문 밖에서 바보같이 싱글벙글 웃으며 작별의 표시로 금몰이 달린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렸다. 불손한 차장은 문을 쾅 닫고 글쎄를 걸었다. 허리바지 스커트를 입은 이 허리바지 스커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여성들의 스커트 뒷자락을 풍성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랍니다. 허리바지 스커트를 입은 못생긴 부인과 부자연스럽게 생글거리는 여자아이가 창 아래쪽에서 달려왔다. 카체리나 안드레예브나가 그분이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숙모. 여자아이가 소리쳤다. 저 여자애, 저 애는 붉으면서도 예쁜 척을 하네. 안나는 생각했다.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으려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빈 객실의 맞은편 창가에 앉았다. 모자 밑으로 헝클어진 머리가 삐죽삐죽 튀어나온 추한 몰골의 꾀재재한 농부가 기차 바퀴 쪽으로 허리를 구부린 채 창가를 지나쳤다. 저 흉측한 농부에게는 낯익은 무언가가 있어? 안나는 생각했다. 그러다 자신의 꿈을 기억해낸 그녀는 공포로 바들바들 떨면서 맞은편 문으로 물러났다. 차장이 문을 열고 부부를 들여보냈다. 밖으로 나가시렵니까? 안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장과 객실에 들어온 부부는 베일 아래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구석에 있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부부는 맞은편에 앉아 유심히 그러나 들키지 않도록 몰래 그녀의 옷을 훑어보았다. 안나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서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다. 남편은 그녀에게 담배를 피워도 되겠느냐 물었다. 그것은 분명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그는 승낙을 받은 후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 아내와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지 안나가 듣게끔 하기 위해 짐짓 점잔을 빼며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내려놓았다. 안나는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지겨워하는지, 서로를 얼마나 정오하는지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가련하고 추악한 인간들을 정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번째 벨 소리가 울리고 뒤이어 화물을 운반하는 소리, 웅성대는 소리, 외치는 소리,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누구에게도 기뻐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안나에게는 너무나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그 웃음소리는 그녀를 아프게 쑤셔댔다. 그래서 그녀는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고 싶었다. 마침내 세 번째 벨 소리가 울리고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날카로운 엔진 소리가 났다. 연결고리가 덜컹하며 팽팽하게 당겨지자 남편은 성호를 끼웠다. 저 남자가 저런 행동으로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그에게 직접 물어보면 재미있을 텐데. 안나는 저기 어린 눈으로 그를 흘끗 쳐다보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부인 옆의 창너머로 마치 뒤로 움직이는 듯한 사람들, 플랫폼에 서서 기차를 배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안나가 탄 기차는 선로 접합부를 지나칠 때마다 규칙적으로 덜컹거리며 플랫폼과 돌담과 신호판 옆을, 다른 기차들 옆을 지나쳤다. 열차는 점점 더 부드럽고 매끄럽게 레일을 따라 작은 소리를 내며 달렸고 창문은 눈부신 저녁 햇살로 밝아졌으며 산들바람은 커튼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안나는 객실에 함께 탄 사람들을 잊고 기차의 경쾌한 흔들림에 몸을 맡긴 채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다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어디까지 생각했더라? 인생이 고통이 되지 않을 상황을 내가 생각해낼 수 없다는 것. 우리 모두 고통받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 우리 모두 이미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을 속일 방법을 계속 궁리하고 있다는 것까지였지.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넌 도대체 뭘 할 건데? 인간에게 이성이 주어진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부인이 프랑스어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말에 흡족한 듯 이 사이로 혀를 내밀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 말은 마치 안나의 생각에 답하는 것 같았다.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안나는 그녀의 말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그녀는 뺨이 붉은 남편과 야윈 아내를 흘낏 쳐다보고는 병약한 아내가 스스로를 불가해한 여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남편은 그녀를 속이고 스스로에 대한 그녀의 이런 견해에 맞장구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안나는 마치 그들에게로 빛을 돌려 그들의 사연과 그들 영혼의 구석구석을 비추어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흥미를 끌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자신의 생각에 골몰했다. 그래, 난 몹시 불안해. 그리고 이성이 인간에게 부여된 것은 인간을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야. 그러니 난 벗어나야 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모든 것을 보는 게 끔찍하기만 한데 촛불을 꺼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끄는 거지? 저 차장은 왜 성강용 발판을 뛰어다니는 걸까? 저 객실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왜 소리를 지르지?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말하고 무엇 때문에 웃는 걸까? 모든 게 진실이 아니야. 모든 게 거짓이고 모든 게 기만이고 모든 게 악이야. 기차가 역으로 들어서자 안나는 다른 승객들 무리에 섞여 기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마치 문둥병자를 피하기라도 하듯 사람들에게서 멀찍이 물러나 플랫폼에 가만히 서서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자기가 무엇을 할 생각이었는지 기억해내려 애썼다. 전에는 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이제는 그녀가 판단하기에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다. 특히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추악한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무리 속에서는 더욱 그랬다. 화물 운반인들이 도움을 주러 그녀에게 달려오고 청년들은 구두 뒤쪽으로 플랫폼의 판자를 쿵쿵 울리며 왁자지껄 떠들면서 그녀를 훑어보고 그녀와 마주치는 사람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길을 피하곤 했다. 그녀는 블론스키의 답장이 없을 경우 더 멀리 떠나려 했던 것을 기억해내고 화물 운반인 한 명을 불러 세워 이곳에 브론스키 백작에게 배달할 쪽지를 가진 마부가 없는지 물었다. 브론스키 백작님이요? 방금 그분 댁에서 누가 왔습니다. 소로키나 공작 부인과 따님을 맞으러 말입니다. 마님의 마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녀가 화물 운반인과 이야기하는 동안 얼굴이 불그레하고 명랑한 마부 미하일이 말쑥한 푸른 재킷에 시계줄을 단 차림으로 임무를 아주 잘 수행한 것에 의기양양해하며 그녀에게 다가와 쪽지를 건넸다. 그녀는 봉인을 뜯었다. 쪽지를 읽기도 전에 그녀는 심장이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쪽지를 늦게 받아 아쉽군.
10시에 갈게. 브론스키는 아무렇게나 갈긴 글씨로 썼다.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았어. 그녀는 아기에 찬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좋아. 그럼 집으로 가. 그녀는 미아이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호흡을 방해하는 심장의 빠른 고동 때문에 나직히 말했다. 아니, 내가 날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그녀도 그도 그녀 자신도 아닌 그녀를 괴롭게 하는 누군가를 위협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는 역 건물을 지나 플랫폼을 따라 걸었다. 플랫폼을 걸어가던 두 하녀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녀의 의상에 대해 무엇라고 소리내어 말했다. 진짜야. 그들은 안나가 걸친 레이스에 대해 말했다. 청년들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안나의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부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웃고 소리치며 그녀의 옆을 지나쳤다. 지나가던 역장은 그녀에게 기차를 탈 건지 물었다. 크바스를 파는 소년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녀는 플랫폼을 따라 계속 걸으며 생각했다. 플랫폼 끝에서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안경 쓴 신사를 마중 나와 큰 소리로 웃고 떠들던 부인들과 아이들은 그녀가 옆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입을 다물고 그녀를 훑어보았다. 안나는 걸음을 재촉해 그들에게서 떨어져 플랫폼 끝으로 갔다. 화물열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플랫폼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자신이 다시 기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자 문득 브론스키와 처음 만난 날 기차에 치인 남자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그녀는 급수탑에서 선로로 난 계단을 따라 빠르고 경쾌한 걸음으로 내려간 후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기차에 바짝 붙었었다. 그녀는 객차의 아래쪽을 나사와 연결고리를 천천히 움직이는 첫 번째 객차의 높다란 쇠바퀴를 바라보며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중간을 눈짐작으로 계산하고는 그 중간 지점이 그녀의 맞은편에 오는 순간을 헤아렸다. 저기야. 안나는 객차의 그림자를 석탄가루와 뒤섞인 채 침묵을 뒤덮어 모래를 쳐다보며 혼자 말을 했다. 저기가 바로 중간이야. 난 그에게 벌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벗어날 거야. 그녀는 첫 번째 객차의 중간 지점과 자신이 나란해진 순간 그 아래로 몸을 던지려 했다. 그러나 그녀가 팔에서 끌어내리는 순간 빨간 손가방이 그녀를 붙드는 바람에 때를 놓치고 말았다. 기차의 중간 지점은 그녀를 지나쳐버렸다. 수영을 하러 물속에 들어갈 준비를 할 때와 비슷한 느낌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성호를 그었다. 십자가를 걷는 친숙한 동작이 그녀의 마음속에 처녀 시절과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갑자기 눈앞에 모든 것을 뒤덮고 있던 암흑이 찢어지고 일순간 과거의 모든 눈부신 기쁨과 함께 삶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는 다가오는 두 번째 객차의 바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바퀴와 바퀴의 중간 지점이 그녀와 나란히 온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빨간 손가방을 내던지고는 어깨 사이에 머리를 푹 숙인 채 객차 밑으로 몸을 던져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그러고는 마치 곧 일어날 자세를 취하려는 듯 경쾌한 동작으로 무릎을 땅에 대고 앉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기가 한 짓에 몸서리를 쳤다.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녀는 몸을 일으켜 고개를 뒤로 젖히려 했다. 하지만 거대하고 가차없는 무언가가 그녀의 머리를 떠밀며 그녀를 질질 잡아 끌고 갔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소서. 그녀는 어떤 저항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왜소한 농부가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철로 위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불안과 허위와 슬픔과 악으로 가득 찬 책을 읽을 때 그 옆에서 빛을 비추던 촛불 하나가 어느 때보다 밝은 빛으로 확 타오르더니 이전에 암흑 속에 잠겨있던 모든 것을 그녀 앞에 비춰 보이고는 탁탁 소리를 내며 점점 흐릿해지다가 영원히 꺼지고 말았다. 네, 이것으로 7부가 모두 끝났습니다.